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시드니에서 이런 주식 관련된 세미나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이 강사분 섭외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을 노미네이트 해가지고 신영하 대표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검증된 호주에서 맥쿼리 은행 쪽에도 계시고 그 이외에도 계속 커리어를 쌓아오셔서 지금은 개인 그 투자 금융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주식과 관련된 바닥에서부터 연륜이 있으신 고수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원래 브리스번에 계신 분인데 아들레이드에서 오늘 아침에 비행기로 10시 비행기로 시드니에 아마 한 12시 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무려 한 3시간 정도가 이륙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이쪽에다가 먼저 인사하시고 차 딱 내리면 바로 들어와서 세미나를 연장하는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죠? 그죠? 일단은 우리 신용하 대표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는 동영상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의 한 사무실. 한국에 있는 기업과의 온라인 회의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업무 환경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호주 동포 신용하 씨의 투자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는 주식 관련해서도 운용을 하고 있고요. 호주 증시나 아니면 해외 증시 직접 주식도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외 자산들이 이제 뭐 큰 커머셜 부동산이라든지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자산들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그룹 맥쿼리 투자은행에서의 7년. JP모건 금융자산 투자에 스카우트돼 3년 더 일한 용하 씨. 소위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탄탄히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10년 남짓 대형 투자은행에서 근무해 보니 용하 씨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는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더 도전하기 힘들지 않을까?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분야에 눈을 뜨자 도전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왔습니다. 지난 2019년 오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홍콩계 파트너와 함께 투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다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니 초반에는 신경 써야 할 일뿐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전문성을 바탕에 두고 차근차근 경험을 살린 끝에 설립 18개월 만에 직원 30명이 함께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Investment-wise, I know there's some really great outcomes over the years that Johnny's achieved for his clients, and that's important because it's one thing to be able to keep everybody happy and make sure that everybody understands what's going on, but to also get good results is very important, and that's something that Johnny delivers. 용하 씨의 회사는 홍콩계, 중국계, 싱가포르계 등 다문화 직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와 아시아를 잇는 투자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문화 직원들 사이에서 용하 씨는 한국의 기관들, 한국계 호주인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쪽 지역에 저희 손님 한번 사업장에 잠깐 방문해서 얘기 나누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하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소통. 무엇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능력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고객도 모를 리 없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아시안 슈퍼마켓의 대표도 용하 씨의 고객이자 팬이 되었습니다. I think it's always important to work with someone you're comfortable with. With Johnny, I certainly feel very comfortable with. There's a lot of trust in there. So everything he told me something, I completely trust him. So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as my investor banker. Yeah.
용아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일은 다른 한인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차세대 사업가들에게 트렌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살피며 알게 된 정보나 자료들을 공유해 다른 사업가들의 성장을 돕는 건데요. 용아 씨 역시 선배에게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그 도움을 돌려주기 위함이라네요. 저희는 추후에 그 포부가 있다라고 하면 현지에 있는 젊은 차세대 사업가분들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갖고 있고 다만 사무 공간이나 이런 좀 그런 좀 프로페셔널 자문들을 못 얻는 현지 청년 한국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저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다시 사회 일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용아 씨는 한인 동포들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때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이민자와 현지의 한인 학생들을 위해 한인회를 통해 6주 동안 음식과 생필품을 배송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신용아, 조니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코리안 관련된 기회들이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인 걸 더 알리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기회들이 오기 시작했던 걸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한에서 저는 호주 내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국 문화와 그리고 한국인들을 좀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찾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호주통이라 불릴 만큼 글로벌 금융기업에서 오랜 기간 경험치를 쌓아왔지만 동양계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도 많이 느꼈다는 용아 씨. 하지만 유리천장에 부딪혀 좌절하는 대신 아시아 시장이라는 목표를 세워 씩씩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양조 시장에 진출해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도 이제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좀 포부이자 꿈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해외 분들과 한국에 계시는 이제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호주에 대한 자산도 호주에 대한 장점도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자, 지금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오전 7시부터 아들레이드 공항에서 대기를 했는데 첫 비행기가 이제 캔슬이 되고 두 번째 비행기까지 지연이 되면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 달려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차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슬라이드도 함께 띄워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호주 주식에 대해서 어떤 주식들을 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시장의 현재 흐름이나 그리고 현재 지금 성장 테마할 수 있는 약 5년에서 10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던 큰 금액의 지수펀드라는 약간 좀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스트럭처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이제 ETF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호주가 한국처럼 트레이딩 이제 좀 여러분들께 차곡차곡 바이 셀까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하이네워드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는 그런 ETF와 그리고 현재 호주 상위 200기업 중에서 이제 주식 좀 추천 주식들을 여러분들과 마지막에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디스클레이머나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개개인들의 그 파이낸셜 오브젝트를 이제 파악을 못한 제너럴 어드바이스라는 디스클레이머를 이제 만들어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제너럴한 그런 인포메이션 세션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 증시에는 사실은 이제 그 주식은 그런 이제 자산군이 하나가 있고요. 또 부동산이라는 자산군도 있고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있는데 호주 주식 시장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섹터들, 다른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기업들이 뭐 이제 커머셜 부동산을 운영하는 그런 부동산 기업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에너지
릴레이트다 그래서 뭐 센토스라든지 그런 좀 가스를 시추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린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또 호주에서는 또 가장 잘 아는 것들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기업들도 있겠습니다. 그 외로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섹터별로 간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업앤다운이 항상 상위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경제 상황에서는 테크 주식이라든지 성장 주식들이 조금 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경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래서 기술주의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금융주에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리커버리 그러니까 저의 주식 그 손실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 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섹터에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중에 하나가 호주 증시 안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증시 안에서도 다른 섹터들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경제 상황이 변하는지에 따라서 투자 시기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금융주를 좀 빼고 뭐 기술주를 넣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든지 이런 좀 액티브 섹터 웨이팅이라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좀 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할 수 있는 전략 또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ANZ 은행 좋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ANZ를 사야지라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커먼웰스 은행 좋다라고 들었는데 커먼웰스 하나 사시고 뭐 BHP가 좋다던데 애프터페이가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사 모으신 분들이 계신데 결국 의 종목밖에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펀드 운용사로서 봤었을 때는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도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최소한 못해도 호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에서는 15종목 또한 리스크가 높은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약 35개에서 40여 개의 기업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섹터별로 나누어서 골고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섹터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좋을지 앞으로 12개월 이후가 좋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나누어서 그 섹터 안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주들을 발견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도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호주 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군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해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자산들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여져 있습니다. 왼쪽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현금하고 그리고 그 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에서는 뭐 나오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지금 그 금리가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역대 최저급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도 예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도 이제 거의 못 받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같은 경우는 자산을 이제 배분하게 되면 주식에다가 뭐 전체 60%의 나의 자산을 넣고 나머지에 이제 안정형에다가 이제 40%를 넣는 그런 자산 배분 이제 전략을 선호를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채권하고 현금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낮아서 사실은 지금 현재 수익을 이렇게 딱히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이제 10년 만기의 채권이라 그래서 10년 이후에 상환이 되는 그런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또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경제 회복이 빨리 될 수 있으면서 추후에 금리가 인상할 거라는 그런 예감과 물가 상승률도 함께 더 오를 거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이제 채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채권이 올라간다는 뜻은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년물을 만약에 10년 장기 채권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꼬박꼬박 제가 1%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똑같은 채권을 정부가 발행을 했는데 1% 대신에 1.5%에 발행을 했어요. 또 10년 동안. 그러면 제가 전년에 이제 샀었던 1%대 금리를 주는 채권의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전에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의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요즘엔 주식도 같이 떨어져요. 원래는 주식이 상승을 하면 채권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면서 이제 좀 이 상위 효과를 가져다 주는 업셋 효과를 가져다 주는 좀 그런 좀 포트폴리오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그 전략이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자산 운용사로서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라고 하죠. 중앙은행들이 워낙 지금 그 양적 완화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산분들의 움직임의 그 기조 또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걸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호주 100년 동안의 이제 역대 히스토그램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호주 주식이나 전체적인 그런 자산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왼쪽 끝에서 보시면 가장 제일 안 좋았던 해죠. 40에서 50% 손해가 났던 해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제 100년을 저희가 히스토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00년 동안, 그러니까 열에 10년에 2년 정도는 손해가 나는 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뭐 3, 40%가 막 없어질 것 같아. 다음날 휴지하게 되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좀 소규모의 주식들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의 리스크가 높아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들 우량주들, 그러니까 상위 기업 50개라든지 상위 기업 뭐 100 정도에 국한을 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런 비슷한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고 경제 성장에 함께 많은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재밌는 차트예요. 왜냐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내주세요. 자, 이게 지난 약 한 40년 정도부터 각 자산별로 실적이 나왔던 차트입니다. 이게 가정이 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걸 또 복리의 효과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만불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각 호주 증시 포함해서 해외 주식 그리고 뭐 이제 픽스 인컴 채권들까지 다 모아놓은 건데요. 최근에 이제 노란색 라인 보이시듯이 미국 증시의 지금 힘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런에 정말 역대급으로 이루어졌었던 이 지금 업사이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테크 기업들의 도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지금 전 세계적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워낙 글로벌적인 마켓쇼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한 어떻게 보면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궁금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알맞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안 갖고 있어도 아니면은 뭐 100% 갖고 있지 않아도 리턴을 바랄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그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연평균 증시 수익이 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그보다 좀 높죠. 연평균 약 12.9%, 13.13% 정도의 그 업사이트를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차트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만불로 시작한 거예요. 만불로 시작을 해서 재투자를 했었을 경우를 가정했었을 때 나의 지금 현재 그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사실은 장기 투자 전략이 가장 현명하고 그리고 데이 트레이드라든지 내가 뭐 일주일 후에 주식이 어떻게 갈지는 정말 그 전 세계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유리구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내일 아침 다음 달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현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잘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테마로 함께 장기 테마를 함께 가질 수 있는 운용법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호주 증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호주 증시의 장단점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미국 S&P 그 500 증시의 섹터를 가지고 왔어요. 호주 증시를 알아보기 전에. 이게 S&P가 이제 미국에 있는 상위 가장 큰 기업들 상위 500여 개를 함께 모아둔 지수를 미국 S&P 500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업들의 섹터 분포도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가장 크게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왼쪽에 있는 테크놀로지 섹터, 그린 이 섹터겠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거의 증시의 3분의 1 가량까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 증시와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파이낸셜 섹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테크 섹터가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뭐가 많죠. 네, 왼쪽에를 보시면 뭐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떤 차트냐면요. S&P 500에서 하위 400여 개의 기업들을 왼쪽에 나타낸 거고요. 상위 5개의 기업 가치 총액의 분배로 나눈 차트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차트예요. 뭐냐면 그 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400여 개, 하위 400여 개, 500여 개 중에서 400여 개 회사 또한 보다 5개의 회사가 이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모노폴리라 그래서 독점적인 그런 좀 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 뭐 프라이버시 폴리시라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AI를 관련한 다타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파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재밌는 차트여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호주 증시 차트예요. 이거는 이제 호주 증시의 섹터별로 나눈 차트인데요. 가장 좀 많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 테크 기업의 그 비중, 호주 증시에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입니다. 3.5%.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는 좀 정말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죠. 호주 증시에 내가 ETF 상장 지수 펀드 이따 좀 알아볼 건데, 거기다 전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크 기업이 막 성장을 하면 저의 그 테크 기업 그 익스포저는 적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리턴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호주에서 그나마 가장 잘 나가는 이 섹터는 파이낸셜 섹터입니다. 호주의 빅4 은행, ANZ, CBA, 웨스트팩, 그리고 NAB. 네, 그 외에도 뱅크 오브 퀸슬랜드도 있겠고요, 뱅크 선코프도 있겠고요, 상장 주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호주는 금융산업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빅4 같은 호주 정부에서 4필라 시스템이라 그래서 빅4 거대 4은행들끼리는 서로 인수합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은행은 서로 이제 머저 합병이 될 일은 이제 거의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재미있는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한테 좀 좋은지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이중 과세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주는 이제 펜션 어카운트라든지 슈퍼 어카운트를 이 연금을 직접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 또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베이비 부머라 그래서 이 은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프랭킨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전략을 디비든 임퓨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컴퍼니 A가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주는데 100불의 순이익을 얻었어요. 근데 100불의 순이익을 얻으면 그 법인세가 있잖아요. 법인세를 내고 30%를 내고 70불을 저한테 배당을 줍니다. 주주로서. 예,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불은 이제 ATO한테 가겠죠. 법인세니까. 근데 그러면 이미 회사가 30%에 대한 텍스를 냈는데, 그러면 나도 지금 이거 디비던드 배당은 인컴, 소득으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득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받은 70불에 대해서 또 소득세를 내야 되나?
또 받는 인컴에 따라서 뭐 40%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46.5%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디비던 임피테이션이라는 프랭킹 크레딧이라는 거는 호주 ATO가 이미 기업이 낸 30%낸 텍스에 대해서는 그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불 값어치의 그 일들을,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커머니스 은행이 5%의 배당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고, 그게 좀 요즘 평균인 것 같아요. 빅4 은행들의 배당이 보통 4%에서 이제 6%대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금을 제한 이후에 준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세금 받은 것까지 공제를 더한다라고 하면 1년에 7%에서 9% 정도의 이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호주 증시가 좀 다른 점 하나는, 미국은 증시가 이제 주식이 상장 기업들이 수익을 벌면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방법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적인 베네핏이 주주들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캐피탈 게인을 통해서 얻는 세금적인 베네핏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캐피탈 밸류 퍼포스를 미국 주식은 많이 하는데, 호주 주식은 이 주식 배당에 그 메인 소득으로 이제 릴라이 하시는 그런 세대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이런 또 이중 그 세금 또 안 해주는 프랭킹 크레딧 폴리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일드 그 호주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 필요하시고 인컴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 네,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좀 나타낸 차트예요. 디비던드 그 폴리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천주는 아닙니다. 절대 추천주가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우량 기업들의 배당률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이 안에서 JB 하이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포트스큐라 그래서 FMG라는 지금 아이언 오라 그래 철광석이 그렇게 지금 핫한 시기입니다.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가격 경신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이 인프라스트럭처, 철도, 공항 설립, 고속도로, 나라들이 지금 돈을 풀 수 있을 때 이런 좀 인프라에 1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5조, 10조어치의 경제 그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나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보복 소비 관련해서도 여태까지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소비를 못하신 이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그런 소비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지금 디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배당까지도 나오는 거고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다른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BHP나 리오틴토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광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스페셜 디비던드라 그래서 기존에 주는 배당 이외에 얻은 초과 수익을 통해 주주들한테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10%대 정도의 배당 수익을 마이닝 회사들한테 올해만 특별하게, 내년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준다라고 하니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디비던드 레이트는 보통 이제 내가 거래하는 증권 플랫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는지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주는 세금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덜컥 투자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좋은 수익이 났었을 때 많은 로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잠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명의로 투자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이나 조인트, 제 와이프나 이제 부부가 해서 함께 투자하시는 그런 어카운트를 일단 설립을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죠 사실은. 컴색이나 좀 이런 좀 증권 거래 어카운트 열 때는 보통 개인 명의로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고 인컴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내셔야 되는 세금이, 소득세도 함께 증가를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금액에 따라서 아무리 좀 달라지겠죠. 이제 뭐 몇십만 불 이상의 금액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 시작하실 때 스트럭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손님 중에서는요, CSL이라고 호주에서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바이오 회사가 호주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CSL을 거의 이제 IPO 때 상장했을 때 이게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개인 명의로 갖고 계셔서 지금은 이제 수백 밀리언의 그러니까 수백 밀리언이 아니라 이제 수 밀리언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스트 베이스 뭐 원금은 몇만 불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이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트랜스퍼 한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자 생각하실 때는 보통 개인 명의 아니면은 이제 트러스트, 패밀리 트러스트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슈퍼애뉴에이션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슈퍼로도 직접적인 주식을 살 수가 돼요. 그게 이제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라 그래서 자가가 운용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슈퍼 어카운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비주얼은 심플하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큰 시간을 쓰진 않겠으나 그 소득세 일반적인 A2에서 공시가 되는 그 소득세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고요. 제가 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관련된 세무 자문은 꼭 한번 투자 전에 담당 회계사님하고 꼭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패밀리 트러스트는 호주에 있는 가장 각광받는 자산가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어카운트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닛 트러스트 있고요, 패밀리 트러스트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회계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많은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게 제 가족 구성원 함께 이제 수혜자라 그래서 베네피셔리라 그래서 함께 이제 신탁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만약에 뭐 100만 불의 소득을 올렸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소득도 높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받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땡이지만 제가 그 100만 불 중에 25만 불은 제 아들한테 뭐 25만 불은 뭐 이모한테 25만 불은 어머니한테 제 와이프한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산 초기 투자 자본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패밀리 트러스트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은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사실은 저희 뭐 호주에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으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담당을 하고 국가가 운영을 하는 연금 시스템입니다. 근데 호주는 제가 원하는 매니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엄연한 제 돈이에요. 추후에 제 슈퍼로 밸런스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살 수 있어요. 주식도 살 수 있고요. 일반적인 슈퍼는 인더스트리 슈퍼라 그래서 뭐 선슈퍼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안 슈퍼라든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이제 그 호주 전문 금융인이 맡아서 해주는 일반 슈퍼도 주식에 일반적인 ASX 200 주식, 미국 주식, ETF 펀드들의 다 투자가 손님 개인의 그 투자 목적에 맞추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슈퍼 밸런스를 너무 이렇게 뒤처겨 두지 마시고 추후에 자산 축적으로서 슈퍼는 연에 1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캐피탈 게인 텍스가 10%밖에 떼지 않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때.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는. 근데 65세가 지나시고 펜션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어카운트 베이스 펜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회계적인 뒤에서 이제 그런 처리입니다. 펜션에 있으면 제가 투자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텍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65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사람당 1.6 밀리언까지 이 캡이 있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프랭킹 크레딧 아까 앞서 설명드렸는데 배당도 다 100% 환급을 받겠죠 공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슈퍼 어카운트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호주 하이 네워스 고객분들은 슈퍼 어카운트를 맥시마이즈 하셔서 아니면 SMSF 자가운용 슈퍼를 맥시마이즈 하셔서 투자 운용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MSF.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테일 슈퍼와 그리고 인더스트리 슈퍼도 있는데 셀프 매니지 펀드라 그래서
내가 이제 자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도 살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는 모든 자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셋업 코스트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 트러스티 듀티라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많은 레귤레이션을 인바이러먼트인 슈퍼펀드에서 내 그냥 개인 계좌 같이 운영되도록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1년에 한 번씩 오디트 외부 감사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코스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SF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전에 못하더라도 SEC에서 규정했었을 때 최고 이제 호주 금융감독청 이제 ASIC라고 하는데 이제 최소 30에서 40만 불 정도가 슈퍼 밸런스를 쌓였을 때 그때 SMSF를 이제 설립을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이제 코스트 대비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회계사님이랑 꼭 한번 상담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따라서 추후에 열심히 투자 잘해서 돈인데 반 떼어서 주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그런 좀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럼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현재 호주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장기적인 성장 테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부터 작년이 정말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금융인으로서 이제 10년 정도의 그 경력이 있으나 저보다 더 이제 오랜 기간들 겪으신 분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은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2020년도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이제 출장을 가 있다가 그때부터 중국에서 약간 스멀스멀 좀 이렇게 좀 생기더니 한국으로 이제 몇 명이 넘어와서 근데 호주 증시, 미국 증시, 해외 증시들은 뭐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중국 증시 조금 빠졌었는데 그때 2월, 3월 달에 근데 반응을 안 하지 이건 정말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큰 이벤트로 많이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밸런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3월 이제 중후반 돼서 그때 돼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퍼진다는 팬데믹이 이제 거의 뭐 선언이 될 때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른 역대급 최고로 빠른 그 증시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때부터 거의 일주일 반 만에 이루어졌던 하락세인 것 같아요. 한 30-40%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글로벌 호주뿐만이 아니라 이건 호주에 있는 차트인데요. 호주 이제 정부에서도 부양책들 내놓기 시작하였고 그 떨어진 속도만큼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높지만 호주 증시 또한 떨어진 속도만큼 오르는 속도도 상당히 가파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테크 기업이 호주는 좀 없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미국 증시랑 대비해서는 더디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는 정말 그 어떤 아날리스트도 펀드 매니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만큼 코로나가 사실은 미치는 경제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선진국들 포함해서 이제 개발도상국도 또한 재정 정책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맺히는 게 소비도 안 되고 이제 디만드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이 다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멍이 생긴 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정부한테 이제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정부가 소셜 베네핏 페이먼트로 이제 뭐 미국에서는 1,000불씩 USD로 찍어주기도 하고 호주에서도 잡스키퍼가 많았죠. 이 차트가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이제 2008년도 때 있었던 재정 정책이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 부분은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생겨졌던 재정 정책 대응입니다. 차이가 안 되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큰 그만큼 더 이제 위기성을 느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재정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보이는 차트는 더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얼만큼 있는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잘 살펴보고 있는 저희도 살펴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네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그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Federal Reserve Bank,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릴리스했던 채권 가치 밸런스 그 부채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월드워 때부터 나타낸 차트예요. 지금하고 월드워 때가 비교하면 비교 또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가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껐다 뛰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 오셨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공항에서부터 손도 덜덜 떨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가지고 마음이 조급조급했는데 잘 들리셨나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빨리 뛰어본 적이 없어요, 공항에서. 정말 빨리 뛰어왔는데.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슬라이드가 안 보인다는 말에 이만하셨구나. 제가 혹시 슬라이드 같이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중요한 얘기하다가 끊겨가지고 네. 월드워 2 아까 이거 얘기했었죠. 왼쪽 그 페드 미국 중앙은행들의 지금 밸런스 시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 또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머니 서플라이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M1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유동성을 다 나타낸 차트인데 이것 또한 1960년대부터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네. 똑같아요. 이것도 government 정부 차원에서 spending, expenditure 지출인데요. 이것 또한 뭐 비교할 수가 없죠. 1990년도에 대비해서.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monetary policy라 그래서 재정 정책 또한 지금 몇 해 있었던 그런 정것들을 거의 다 없어 버릴 정도로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금리가 지금 거의 0%대가 와 있는데 0%대가 와 있고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도 핫하고 정부도 계속 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보게 되면 이게 일본이 가장 그 부채가 높아요. 근데 일본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50년 얘기 혹시 들어보신 계시죠? 네. 그게 뭐 예전부터 이미 거기는 돈을 워낙 많이 찍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옌이라는 그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1, 2, 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은 저희 뒷세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거두셨던 부동산 뭐 이런 좀 그 어프리시에이션 똑같은 과연 웰스를 불을 축적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질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레니얼 세대, 20대, 30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가 특히 저 최저금리에서 한때는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15%씩 주던 때가 있었어요. 대출도 그래. 그게 불과 한 2, 3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0%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그러면 호주의 좀 증시의 테마가 뭐가 있냐라고 살펴보게 되면 역대가 많아요. 올해 뭐 작년 모든 게 다 역대였던 해였는데 이게 지금 호주 그러니까 딱 코로나 터지고 4월달에 파란색 차트 보이시잖아요. 4월달에 있었던 상장 기업들의 유상증자라는 그러니까 돈 자금 조달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이센터 아시죠? 플라이센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속될지 2년이 지속될지 3년이 지속될지 몰라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하겠다. 빨리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웨이지 줄 거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우리 돈 자금 조달해달라. 근데 우리 1년 동안 쓰는 금액이 뭐 $1 빌리언 달러인데 $1 빌리언 달러만 모으면은 뭐 이게 1년만 돼갖고 되겠어? 그러면 이왕 할 거 주식 다 떨어졌는데 2년치를 모으자. 그래서 2년치를 발행을 한 거예요. 다 모든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더 모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기업들이 다 현금 비중이 많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은 자연적으로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매출도 있는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매출 또한 무시 못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호주의 앞으로 인수합병 그러니까 기존의 상장 기업들을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좀 테마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플라이센터 또한 뭐냐면 코로나 이후 회복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잉여 자금들을 기업들이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저도 이제 전 은행에 있었던 다른 분들을 만나 뵀었을 때 그 관련 분들 만나 뵀었을 때 여태껏 M&A 시장이 이렇게 바빴던 적이 없다라고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펀드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최근에 그 여러분 그 realestate.com.au 아시죠? REA 그룹이라고 하는데 모기지 초이스라는 모기지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주가가 아마 한 40% 50% 프리미엄을 주고 윗돈을 주고 그만큼 매출 성장을 왜냐하면 지금 돈이 너무 싸요. 대출을 해도 뭐 1% 2%밖에 안 내고 그리고 뭐 자금 조달을 해도 지금 주가가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그런 찬스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으로서는 근데 이 비즈니스는 30%를 수익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면 노브레이너죠. 인수하게 되면 나는 5%만 내면 되는데 30% 벌기 때문에 25%의 수익을 기업은 얻어요. 그런 좀 이 인수합병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또한 기업도 돈이 많은데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지금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돈이 많아요. 하우스홀드 전체적인 가계 호주에 있는 가계 그 세이빙스 레이쇼가 역대 최고입니다. 돈을 안 썼잖아요. 사실 작년에 뭐 먹을 거 먹고 여행 가서 많이 쓰는데 못 먹고 못 가고 못 입고 그러니까 뭐 돈이 쌓이겠죠 자연적으로. 이 돈들이 지금 현재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호주뿐만 아니냐 전 세계 똑같습니다. 미국, 뭐 UK 이게 하우스홀드가 코로나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얼만큼 더 모았나를 나타낸 차트인데 일반적인 평균보다 훨씬 뭐 지금 이 차트 더 플러스일수록 더 많이 일반적보다 많이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 이상으로 많은 세이빙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고 왜냐하면은 뭐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못 가기 때문에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게 더 정확한 차트 같아요. 2000년부터 2019년도에 household savings average와 2020년도의 savings average 또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저희가 아니면 일반 가게들이 그만큼 더 소비 파워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펜트업 디만드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보복 소비. 그게 전 지금 보도 열리면 당장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퀸즐랜드 한번 꼭 놀러 오시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으면 누가 과연 수혜를 많이 받을까? 가 아마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L-shape recovery, 뭐 V-shape recovery 아니면 뭐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U자가 될 것이냐. 근데 정답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시듯이 바로 V입니다. 저희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아요. 이제 경제 위기에서 탈출했어요. 지금. 다음 이게 잡 마켓인데요. 호주에서 그 employment 그러니까 그 고용 지표가 경제 지표 중에 가장 그 레퍼런스를 많이 받는 지표라고 합니다. V로 리커버 됐고 더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음 보여주세요. 호주만 그러느냐? 미국, 글로벌 다 똑같아요. 왼쪽은 서비스 산업, 오른쪽은 매뉴팩처 산업입니다. 이게 뭐 V, U도 아니고 L도 아니죠. 바로 V입니다. V.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장 기업들은 현재 현금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럼 과연 지금 현재 V-쉐이프로 온 만큼 과연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시는 파란색 차트는 많이 올라가 있죠. 그게 바로 NAB가 서베이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피던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가 아니면 뭐 기업들의 자신감 지수라고 하는데 자신감 지수가 올라가면 이 남색 차트 그 라인은요 호주 상장 기업들의 순익 성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한 3개월, 뭐 4개월, 6개월. 비즈니스 컨피던스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순익도 직접 똑같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연관이 되어 있는 주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컨피던스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아직 호주 earnings per share 이제 포카스트라고 하는데 향후 12거래에 대해서 나타낸 그 earnings는 아직 fully recover가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의해서 보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투자 테마로서 저희가 한번 다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커모디티, 이 슈퍼 사이클이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일반 그 다른 주식 대비 이 마이닝 섹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 코모디티 프라이스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건 지금 좀 올라와 있어요. 한 5분의 1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작년 차트라서 작년 8월 달에 거의 이 커머디티 디만드 자체가 많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소비에 대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광산주들이 최근에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근데 좀 높아 보여요 최근에 이게. 근데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좀 들어가기 좀 무섭냐? 무서울 때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하고 하면 항상 3년, 5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사이클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큰 커머디티 호주가 광산주가 좋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의 광산주와 금융 섹터가 호주의 반 증시를 차지합니다. 2003년 때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던 커머디티 붐이 가장 역대 길었던 커머디티 붐인데요. 이게 어떤 사이클에서 일어났냐면요. 이게 earnings per share revision이라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내가 다음 원래 그 ASX 상장 기업들은 그러니까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내가 다음 분기에 얼만큼 벌 수 있을지를 시장에 공시를 해야 돼요. 예측표를. 근데 ASX 규정상 상장 증시 상장 규정상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공시 발표를 했고 다음 분기에도 비슷할 것 같아라고 주주한테 알렸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철광석 가격 오르고 막 그러면 그럼 우리 어닝 좀 높아가겠네, 우리 순수익이 높겠네. 이게 15% 차이가 나면 시장에 발표를 해야 돼요. 공시를 무조건. 이 부분은 그래서 마켓 업데이트 뭐 이렇게 공시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닝스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매니지먼트로서 리즘을 하게 됐을 때라는 건데 여기 보이시면 이 earnings revision change 그러니까 쿼터 분기 중에 발표 전에 우리 15% 이상 수익 벌 것 같아라고 했던 때가 이때 가장 많았고요. 2004년 또 5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10년 이후인 거의 지금 리비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HP 포함해서 리오틴토 뭐 여러 가지 호주 상장 기업들이.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테마 중에 하나고요. 또한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나눠 봤었을 때 남색 차트는 정부가 소셜 베네핏으로 푼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불씩 꽂아주고 잡시커, 잡키퍼 이런 것들을 그 가격 어치로 나타낸 수치고 뒤에 이제 그 하늘색은 이제 커모디티 베이스 메탈들의 광석들의 가격입니다. 희한하게도 두 가지가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더 많이 풀수록 소비 때문인지 자동차를 더 사는 건지 뭐 인프라가 더 필요한 건지 레그가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역대 최고급으로 돈이 풀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돈이 이제 몰릴까가 지금 저희가 좀 자세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또한 사실은
일렉트릭 비클 여러분 뭐 테슬라 뭐 다 아시죠? 네, 전기 자동차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BMW라든지 볼kswagen 그룹도 다 지금 현재 2025년부터 뭐 2030년까지부터 100%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배터리겠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광물들이 뭐가 있을까? 10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많이 들어간 중에 하나가 구리입니다. 구리. 리튬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구리. 네, 구리. 네, 구리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리튬도 무시 못하지만 구리는 지금 쓰인 데가 너무 많아요. 뭐 구리선 뭐 이런 좀 전력 공급에서 쓰이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구리 가격이 거의 레코드 하에 와 있으나 차후에 정말 많은 이 글로벌 오토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디만드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붐 사이클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2003년, 2008년도에 왔던 이게 주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 커뮤니티 붐 사이클을 이제 각 있었던 그 히스토리대로 나타냈습니다. 가장 길게 간 게 240주죠. 몇 년, 5년 동안 거의. 네. 그리고 GFC 때 약 한 저희가 파란색, 보라색이죠. 네. 100주, 120주 정도 갔고요. GFC 끝나고. 그러니까 보통 경제 위기가 온 이후에 이런 좀 커뮤니티가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지금 한 40, 50주가 있어요. 50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포트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사실은 뭐 풀린 그런 금액들을 봤었을 때는 여기서 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쪽 광산 쪽에 큰 광산 회사들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작은 기업들은 정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위 50개에 있는 광산 기업들 살펴보시고 포트폴리오 안에 추가를 해두신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요. 호주 달러는 철광석 가격이랑 똑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철광석이죠. 석탄이랑. 석탄은 잘 안 쓰이는데. 요즘 호주 달러 좀 많이 올랐나요? 한국 원화 대비해서. 뭐 USD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는데 그게 바로 철광석 가격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US를 받으면은 호주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디마드가 높아지겠죠.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한번 살펴보실 때 환전은 정말 이 FX는 전 세계 누구도 쉽게 예측 못하는 게 환율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베리어블이 많아요.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가장 심플하게 보게 되면 연동되어 있는 지수가 있기 때문에 AUD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은 철광석이랑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테마는요.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어떻게 주식 거래하시는지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나는 주식 투자를 혼자서 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오늘 영기 형님 뒤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뭘 사야 되는지는 지금 어느 정도 전 해는 거니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곳이 어디였죠? 섹터가 아프터페이, 네, 아프터페이, 네, 아프터페이 코로나 이후로 8불까지 내렸다가 지금 막 130불까지 올라왔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테크 기업들 맞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밖에 없어요. 테크놀로지 아까 보셨죠? 차 안에서 열심히 중계하면서 온 것도 이것도 이런 좀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크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테크를 계속 사도 되느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테크 기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올해 테크 기업이 좀 더 언더퍼포밍 할 것 같으면 저는 거기다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비중을 좀 낮추고 그곳에는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호주에서 테크 기업, 미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테크 기업은 growth share, 성장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recovery share는 value share라 그래서 가치주라고 해요.
성장주, 가치주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가치주의 좋은 example은 은행들이겠죠. 왜냐하면은 꼬박꼬박 똑같은 돈을 막 2~3%씩 성장해 가면서 뭐 몇십 년 동안 벌었기 때문에 아프터페이는 지금 시총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탑 10에 올라가 있는데 은행들은 60년, 70년 동안 했는데 아프터페이는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기업 가치가 은행들 비슷하게 올랐어요. 그만큼 더 좀 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쉐어와 성장주의 이 차이는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가치주를 나타낸 그 라인이고요. 빨간색이 성장주의 초과 수익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 500에서 S&P 400 기업들은 다 대부분 가치주예요. 오일 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manufacturer. 근데 걔네들은 이제 좀 많이 기고 있고 이런 탑 5만 막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갭이 언제 닫히느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언제 닫히느냐? 여기 있었던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후에 이 갭이 많이 닫히게 되더라고요. 보통 역대 최고 갭이었어요. 이것도 최근에 좀 닫히기 시작했어요. 기업 그 돈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 이코노미 리커버리, 그러니까 관련된 일반 좀 더 디펜시브하고 꼬박꼬박 수익을 거두는 것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런 테크 기업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에 지금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얘기 나눈 펀드 매니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근데 이 기관들의 돈이 증시를 움직이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저도 이제 스터디를 했었을 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평균적인 리턴 디퍼런스를 나타낸 건데요. 이 밸류 쉐어와 그로스 쉐어의 아웃 퍼포먼스라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보통은 초과 수익이 밸류 쉐어, 가치주들의 초과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거는 예전에 있는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좀 재밌었던 그런 공부 차트 중에 연구 자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들 살펴보시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테마는 지금 전 세계가 저금리로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 게,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해서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예전에는 정기예금으로 나의 인컴을 펀딩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못해요. 돈이 안 나오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은행 이자를 받는 게 낮으면 나의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내주는 되게 좋은 차트인데, 텀 디포짓 뭐 0.35, 0.5, 0.5 많이 해봤자 뭐 약간 좀 손님을 모으기 위한 뭐 1% 이런 것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거버먼트 본드 시작하고 모든 고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은 지금 현재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은퇴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위험 자산에 돈을 넣어야겠네라고 하는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뭐 주식을 사게 되면 인컴이 나올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일단 전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인컴이 발생될 수 있는 주식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줄 수 있는, 높은 배당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디케이트 배당이라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당률 차트에도 별로 그렇게 막 우량하지 못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AMP라는 큰 금융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거의 뭐 5년 대비해서 뭐 80%, 90% 가까이 빠져 있어요. 근데 수익은 좀 그래도 나기 때문에, 근데 주어지는 배당률 생각해 보면 12%라고 그 컴퍼니 인포메이션은 떠요. 15%라고. 그거 보고 덜컥 샀다간 내년에 만약에 그 어닝이, 수익이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5%가 또 8%, 뭐 6%, 3%, 0원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량 기업으로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장기적인 테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크놀로지 아프터페이 아까 5년 만에 막 올라갔다고 했는데, 기본 50년 동안 운영된 그 비즈니스보다 높게,
저희가 190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전된 많은 기업들을 저기 발명품들을 나타낸 차트예요.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인 곳이 리서치를 한 건데 1900년도에 이제부터 이제 오토모빌 나왔죠. 자동차들. 이게 미국에서 풀리 한 75% 80%까지 사용되는 데까지 약 한 40년, 6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똑같이 텔레폰도 5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컬러 TV 나왔을 때 블랙 앤 화이트 TV가 바뀌는 세대죠. 컬러 TV가 똑같은 가격에 나오는데 내가 왜 블랙 앤 화이트 TV를 사겠어요? 그럼 걔는 없어지고 컬러 TV가 그때부터 좀 빨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신으로 갈수록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테크놀로지 어덥션 레이트가 가파른 수직 상승이에요. 이제는 50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돼요. 2년 만에 되고 1년 만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테크에 투자를 줄일 수 있어도 안 한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안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도와 가격의 경쟁력이 다 딱 이 중립점에 왔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테슬라 같은 주식도 5년 6년 동안 정말 최악의 주식이었어요. 똑같이 그냥 유지만 됐었는데 어느 순간 소비자들이 이거 일반 페트롤카보다 빠르지, 편하지, 더 안전하지, 더 재밌지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릴라이제이션들이 투자자들의 릴라이제이션이 온 거고 그때부터 이 수직 상승으로 어덥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라 저희가 테크놀로지 어덥션을 많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좋겠느냐? 자, 모든 것들은 이제 향후 다 커넥트가 됩니다. 지금도 저희 커넥트가 다 되어 있듯이 나중에 저 기타가 내가 얼마나 잘 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여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거 다 어세스를 해주겠죠. AI들이 인터넷에 다 연결됩니다. 스피커도 다 되고요, 컴퓨터도 되고요, 냉장고도 되고요,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클라우드로 갑니다. 저희 자료들 원드라이브 저희 그 사진 백업 다 클라우드로 가죠. 이제 개인적인 사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안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인터넷 보안 기업들이 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 다타의 속도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거의 가히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향후에 사이버 세큐리티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하기에 이 테마에 관련된 그 지수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따 좀 더 공유를 드릴게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게임 하시는 분, 스타크래프트 다 아시죠? 한국 분들은. 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 10년 앞서갔어요. e스포츠라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카르타 아시아 게임에서도 공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스포츠로서. 그만큼 컴피티션이 되고 지금 현재 올림픽에도 공식 스포츠로 채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키보드랑 마우스 움직이는 게 무슨 운동이냐라고 하는데 체스도 운동이거든요. 체스도 운동이고 뭐 그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똑같이 바둑도 운동이고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그래서 지금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저는 어렸을 때 그래도 다행히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고 손톱에 이제 떼끼고 막 그렇게 놀았는데 요즘에는 아이패드 보고 놀고 유튜브 너무 애가 시끄러우면 유튜브 켜놓더라고요 다들. 그 세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들이 어디냐? 이 게이밍 관련 그런 섹터들이에요. 뭐 e스포츠가 이제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적인 스포츠 클럽들도 다 e스포츠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중국부터 한국 이런 좀 게임들의 리그들의 상금이 일반 운동 챔피언십 상보다 높아요. 호주의 뭐 미식축구 상품보다 높아요. 뭐 20 밀리언, 30 밀리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베팅도 할 수 있어요. 베팅도. 그래서 심지어 한국이 이겼네, 중국이 이겼네 이렇게 베팅도 할 수 있는 세대가 왔다라는 점.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2017년도 하는데 저희는 4년 전부터 이제 제가 매크로에 있었을 때 이 테마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600만 명 2017년 당소에 600만 명의 칼리지 교육생들이 있어요. e스포츠 관련 학과를 공부를 하는. 예. 이게 뭐
G 넘버 지금 뭐 거의 1,000만 명 가깝다라고 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제 나중에 유튜브 솔직히 제 유튜브를 만든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주 분들은 많은 교육이 되어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한국 교민분들은 이런 좀 관련된 자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셔서 제가 편별로 올렸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호주에 있는 상장 지수 펀드 회사들은 벤가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iShares, 베타쉐어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소액으로 살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펀드가 지수 펀드라 그래서 호주 지수에 아까 말씀드렸죠, ASX 200 기업이 있는 호주 지수 200이라고 하고, 그리고 S&P 500 기업이 있는 미국의 지수를 S&P 500이라고 합니다. 제가 $10,000 투자할 돈이 있으면 한 주식에다가 넣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신 난 좀 성장 갖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의 위해서 되게 좋은 상품인데, 그래서 S&P 500에 있는 지수를 감사합니다. 표시 편하네요. 네, S&P 500에 있는 지수를 $10,000이 똑같이 20%씩 짜라락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는 만큼만 오르고 떨어지는 만큼만 떨어지는 거를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패시브 펀드. 그래서 나는 베트남 지수가 올 것 같아. 그럼 베트남 지수 사시면 돼요. 펀드로 통해서. 나는 인도가 좋을 것 같아. 인도 지수 사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호주 200도 있어요. 호주 상위 200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나오나요? 레이저는 안 보이네요. 네. 호주 200 지수도 있는데 호주 200 지수를 똑같이 쫙 사는 건데요. 여기 펀드 수익률 보시면 인덱스 수익률이 호주 지수가 나타낸 수익률이고, 이 펀드가 나타낸 수익률이 이 왼쪽에 나와 있어요. 거의 뭐 일치합니다. 똑같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이렇게 사게 됩니다. 1년에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거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0.07%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서 증권 거래비를 제외하고는 이 펀드 매니저 가져가는 비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뱅가드가 옛날에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대요. 10년 전에 골프 내기를 하면서 펀드 매니저랑 액티브 매니저라고 막 아날리스트들이 막 많고 어떤 주식을 살지 막 고르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린 지수 제약만 하면 돼, 지수만큼만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워런 버핏은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지수 펀드가 너보다 더 잘할 거다. 너네는 나가는 비용이 이만큼 있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없어도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훨씬 더 이상으로 수익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상승장에는 지수 펀드가 좋은데 좀 높아 있을 때는 액티브 매니저들 선호를 받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코로나 전에는 한 방향만 왔기 때문에 지수 펀드의 상장이 좋았는데, 지금도 그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좀 이제 저축하듯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베타쉐어스라는 회사가 전에도 좀 여기 보여드렸는데, 이 아래에 있는 베타쉐어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까지 좀 호주에서 가장 큰 이 지수 펀드 회사거든요. 얼마 전까지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한국의 미래에셋이. 근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매각을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글로벌 X라는 좀 테마 지향적인 그 ETF 회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호주에서, 그래서 미래에셋이 그걸 매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장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ETF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다 투자할 수 있냐? 뭐 이머징 마켓, 재팬,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테크 기업들, 상위 기업들, 삼성, 뭐 텐센트, 뭐 이런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라는 티커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 계좌를 하실 때 여시면 요 코드를 쓰시면 펀드 주식을 사듯이 살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어요. 유동성은 항상 있어요. ETF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살 수 있을 때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 그 금융법상 마켓 메이커라 그래서 항상 그 사고 파는 그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고 싶을 때 받아가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선별한 게 아니라요. 글로벌 섹터와 그리고 컨트리 익스포저 대로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나는 식량난이 20년 뒤에 올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기 아래에 두 번째 있는 푸드라는 거 사시면 돼요. 아그리컬처, 네, 식품들의 골고루 상위 기업 100개 기업, 50개 기업에 투자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상임을 어떻게 해서 갖고 있느냐? 쿼터별로 리밸런스를 합니다. 테마 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지수만 따라가는 지수 펀드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테마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라도 선택을 해서 그 룰 안에 항상 상위 50개 기업만 유지하도록 3개월마다 하위 5개는 버리고 또 새로운 상위 5개를 편입하면서 그 익스포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버 세큐리티 테마도 HACK라고, 여기는 없는데 있네요. 핵. 네 번째 사이버 세큐리티라는 그 테마도 뭐 노턴이나 뭐 이런 회사들 다 갖고 있는 그런 상위 50개 기업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AI,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자동화, 인공지능도 다 전 세계에 있는 상위 기업들 살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뭐 RBTZ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는 ROBO라든지. 그래서 이거 좀 보여드려서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500불이든 1000불이든 상관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주식같이. 그게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주식 거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까 한 두세 분 정도 계셔가지고 좀 베이직한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증권 거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호주 내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강자는 컴섹이에요. 컴섹이 호주 커머넌스 뱅크 은행하는 호주 전체 리테일 트레이드의 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갈 정도로 한데, 대신에 1등인 만큼 그리고 또 초보자를 위해 좋은 만큼 그만큼 그 증권 거래 수수료도 높아요. 1000불 이하는 보통 한 10불 정도로 처리가 되는데 1000불 이상부터는 미니멈 30불이에요. 30불 뭐 아니면 19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0불 이상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0.01%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호주는 그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불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10불이 수수료로 빠지면 그러면은 1%를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 때 또 1% 또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게 요즘 세상에서 정말 벌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 수수료 대비 투자 금액을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생긴 게 되게 많아요. 셀프 웰스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투자 수익이 어떤지, 내가 상위 1%인지 아니면 뭐 보텀 하위 1%인지 이런 것도 나타내주는 그런 재밌는 리테일 인베스터를 위한 저렴한 브로커리지가 모든 금액에 포함해서 9불 50 플래시에 10,000불을 하던 100,000불을 하던 원래 퍼센티지로 차지해야 되는데, 슈퍼히로라는 뭐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크라는 회사는요, 여러분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증권 거래 수수료를 박살내서 없애버린 소매 투자자를 위한 플랫폼인데, 그게 비슷한 게 호주도 생겼어요. 스테이크라고. 대신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정말 몇백 불, 많아봤자 몇천 불, maybe 10,000불 정도까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브로키지가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이 돈 버는 방법은 환차익 수수료를 받아요. 0.05인가 되게 낮은 걸로 받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기에 좀 편한 그런 브로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저는 추천하는 게 솔직히 컴섹이에요. 워낙 그런 좀 인트로 비디오가 잘 되어 있고 또 명망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브로커가 있어야 돼서 이거는 여러분들 리테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제가 두 가지의 예제를 들었어요. 하나는 웨스팩 기업을 들었고요. 하나는 CSL 기업을 이제 들었는데 주가가 다르죠. 막 사람들이 주가 테슬라 주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1,000불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왜 너 주가 1불밖에 안 해? 근데 얘는 100불인데 그럼 얘가 싸네. 이렇게 하시고 1불짜리를 사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가의 거래 단위가 작다라 그래서 그 기업이 싼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웨스팩은 시가총액을 그래서 요 오른쪽에 하이라이트된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밸런스가 그 기업 가치가 약 한 91 빌리언 정도 됩니다. 91 빌리언. 근데 주가는 24불이죠. 25불. CSL도 거의 큰 차이 안 나요. 120 빌리언 정도예요. 근데 주가는 270불이죠.
이거 두 개만 봤을 때는 뭐가 더 비싸 보이겠어요? CSL 더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 주가에 나타내는 그 가격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에 따라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주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싸다 비싸다를 따지기 위해서 마켓 캐피탈레이션, 밸류에이션,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켓 캡 이거를 익혀 들으시고 내가 거래하는 증권 브로킹 플랫폼에서 매스펙하고 에인즈를 비교했었을 때 뭐가 더 싼가는 그런 기업 가치와 수익에 대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잠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주식에 대한 편입, 그 가격에 대한 편차. 자, 그럼 어떻게 사냐? 주식을 살 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buyers.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셀러들이에요. 혹시 이 창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주식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왼쪽에는 넘버는 나 말고, 그러니까 나도 포함되겠죠, 가끔. 그 투자자, 사고 싶은 사람 4명, 제일 위에. 얼마에? 658개의 주식을 268불에 사고 싶습니다라고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라이브 옥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셀 사이드는 다음에 살 수 있는 게 저기 한 명의 투자자가 900개의 CSL 볼륨을 내다 놓고 나는 274불 60에 팔겠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싸우면서 와 올라락 하는 게 주가가 변동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플라이 앤 디만드가 바이 사이드, 셀 사이드가 서로 싸우는 게 가격 변동이고, 주식을 살 때는 요걸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소규모 호주 주식은 유동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요 다음 칸이 이거 내가 다음 칸에 있는 셀러한테 사버리면 주가가 30%가 올라버려 갑자기. 아니 100%가 오른다든지. 그런 유동성이 없는 막 0.01센트 주식도 있어요. 걔네들은 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즈니스는 쉘 컴퍼니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규모 마켓 캡이 호주에서는 half billion 이상, 그러니까 500밀리언 이하의 기업은 다 소규모 스몰 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0밀리언 이상에 있는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에 있을수록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거. 네, 그래서 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사고 싶어. 그럼 buy를 누르시면 돼요. buy를 누르시고 어떤 주식? 나는 CSL을 사고 싶어. CSL 넣으시고 몇 개 살 거야? 100개 살 거야? 아니면은 나 1000불 투자하고 싶은데 네가 알아서 맞춰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창에다가 1000불 치시면 돼요. 100불, 뭐 10,000불. 그러면 두 가지로 살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요. at market 그리고 price limit. price limit이라는 뜻은 여기 원하는 셀러 바이어처럼 내가 여기다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네들 주식은 지금 막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오늘 거래가 268이 마지막이었는데 나는 250에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250 써놓으시고 서비스 하시면 주가가 250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주문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네. 마켓은 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어베일러블 한 친구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이거 안 봐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당장 눈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트위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떤 트위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가가 3분 뒤에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그냥 다 큰 우량주는 마켓으로 삽니다. 상위 200개 기업에 한해서.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요거 활용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Financial Advisor나 스톡 브로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드미네 저도 Financial Advisor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은행에도 있는 Financial Planner들이 있는데 주식을 사주는 그런 어드바이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브로커들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거래 단위가 비싸요. 보통은 픽스피로 펀드 같이 내는 거다가 있는데 사고 팔 때 저희는 보통 바이 사이드 100불, 셀 사이드 100불, or 1%를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될 때 수수료를 얻는 건데 저희가 보통 브로커가 레커멘드를 드리는 주식의
그 있어서는 그만큼 리서치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내시는 분들만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시고 금액 단위가 보통 이제 몇십만 불 이상이 있으셔야 최소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브로커리지가 비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최소 못해도 10,000불 이상 종목당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15종목, 20종목 선정한다고 하면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5,000불을 100불을 차지해버리면 그게 좀 안 되겠죠. 저희는 그런 손님 받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저 외에도 다른 어드바이저도 있으니 아니면은 차라리 ETF로 시작을 하셔서 자산 축적을 하시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사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뭐 사진 찍어서 나중에 뭐라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디티 슈퍼사이클 그리고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밸류 그 로테이션 테마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 지금 찾아야 되는 배당주들을 노려야 되는 그래서 그 배당주에는 파이낸셜 회사도 배당이 되겠죠. 맥쿼리 뱅크도 있고 엔젤도 있고 웨스팩도 있고 여기는 좀 뭐 저희의 뭐 완전 컨빅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상위 기업들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나마 좀 밸런스도 좋고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커머디티 잠깐 보면요. 아이언오 철광석이랑 그 외 메탈들 해놨는데 포러스큐 메탈스는 FMG라는 코드인데 거기는 100% 아이언오만 해요 거의. 근데 BHP나 오즈 미너럴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이버시파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코퍼 골드도 지금 골드 가격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골드를 추출하면서 코퍼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쇼텀 해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뭐 다 많은 아시는 기업들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차트에 포함 못한 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이 이제 핵 원료로도 쓰이는데 핵 발전 원료로도 쓰이거든요. 2050년대까지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가 뭐가 있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밖에 없는데 땅 면적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핵 발전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라늄이 파운드당 거래가 되는데 2008년 전에 막 중국이 올라갈 수 있을 때 경제 발전이 빨랐을 때 그때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150불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사건 터지고 나서 핵 사건 터지고 나서 그 가격이 20불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마이닝 그러니까 우라늄 기업, 광산 기업이 채굴 했을 때 최소 단가가 파운드당 30불이에요. 30불이 돼야 파가지고 캘 만한 가치가 생기는 건데 최근에 그 30불이 드디어 넘었어요. 조금. 네.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라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큰 우라늄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기도 한데 10년, 2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8년 전에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100불대까지 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 5불 8 이런 좀 되게 엄청나게 낮은데 거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1년 차트를 보시면 많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길게 보시면은 그 사이클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5% 정도는 여기다 넣어놔도 나쁘고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장 부동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리츠라 그래서 상장 부동산이라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차터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뭐 웨어하우스도 시작해서 CBD 빌딩부터 다 갖고 있는 몇 조 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에 주주가 된다는 뜻은 그 회사의 조금의 주주가 됨으로써 받는 임대 수익을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 상장 신탁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일드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배당 임대 수익이 1년에 얘네들 빌딩에 들어간 애들이 다 몰워스, 텔스트라, 다타센터라든지 정말 뭐 정부 기관인데 6% 조금 넘게 받아요. 아니면 5% 후반대를 받아요. 근데 그거를 실물로 제가 100밀리언을 들고 사고 싶다라고 하면 4%대 초반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하고 실물 경제의 차이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테마로서 1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관련 ETF 사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 자, 그 AI하고 자동화는 10년 안에 20배 이상의 섹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유망 사업이에요. 지금은 근데 누가 이길지 몰라요. 구글이 될지 뭐 아마존이 될지 뭐 다른 신생 기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테마에 저는 일단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은행들은 솔직히 은행들이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2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섹터는 이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면서 제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여기까지 또 왔네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차트는 이 블룸버그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그 S&P하고 함께 합작해서 스터디한 거에 한 50장 되는 페이지를 한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주식으로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기간별로 얼만큼의 손해가 홀딩 피리어드에 따라서 얼만큼의 손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를 나타낸 차트인데 하루만 거래하는 사람들은 반 정도가 돈을 잃어요. 네, 원데이 홀딩 피리어드는 반 돈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8% 투자자가 돈을 잃어요. 분기 33%, 1년 26%, 3년 16%, 5년 10%, 10년 이상은 전체 투자자 중에서 6%만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존버만이 살 길이다. 네, 존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진짜 한 말이 아니고 Only 존버 is life way는 워런 버핏의 한 말은 아닌데요. 제가 재밌게 좀 풀어보려고 넣어놨는데 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가치 투자인데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정신없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Q&A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되나요? 어떻게? 네, 제가 5시까지 딱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됐네요. 네. 테슬라 더 갈까요? 테슬라 더 갈까요? 네. 테슬라 질문해 주시면 많은데 네, 올방은 안 됩니다. 올방은 안 되시고요. 네, 비중을 갖고 계시면 좋은데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게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가장 증시의 큰 걱정이에요. 미국에 있는 10년물 그러니까 10년 만기에 정부 채권의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런 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말이 안 되거든요. 애프터페이 같은 경우는 뭐 레베뉴 멀티플을 해 요즘에는. 그러니까 손해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업 가치가 매겨지는 게 매출 대비 막 15배, 매출 대비 30배 막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수익 대비 뭐 한 2000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근데 그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2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둘 거라고 아날리스트가 예측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날리스트 넣는 그거를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이 리스크를 안 짓고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봤었을 때 정부 채권이 프록시라 그래서 그 분석 자료를 많이 쓰여요. 그 모델에 들어가요. 그 모델에 들어가는데 밸류에이션에 0.5% 했을 때의 그 국채 금리는 리스크 프리가 낮을수록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기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가치는 더 올라가는데 정부 채권의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모델링에 있어서 아날리스트 분석 모델링에 있어서 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리스크를 갖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금액이 2.5%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은 네, 그 관련 그 국가 채권의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전기차 수혜주 ETF는 없어요? 호주의 ACDC라고 전기차 수혜주라기보다는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마이닝, 뭐 리튬이라든지 뭐 관련된 배터리 택에 들어간 그런 좀 그 ETFS라 그래, ETF Security라는 큰 회사가 이제 만든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ACDC라고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섹터들이 어디가 있는 건지는 웹사이트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팩트 시트라 그래서 팩트 시트를 보시면 그 안에 어떤 기업이 다 들어가 있고 섹터로 되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2장짜리예요. 그거를 꼭 보시기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 ETF 웹사이트 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정도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주식 6,000불을 사셨는데 최근 밸런스가 제로라고 스테이트먼트를 받으셨답니다. 네. 그러면 자금이 다 날아간 결과인가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아마 온라인의 에러 차이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브로커가 이제 여기 체스라 그래서 그 브로커가 이제 어카운트 열어주면 거래가 없었던 경우는 그거를 이제 흰 트랜스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 안에 이제 내 주식을 가지고 있어주는 서비스가 컴섹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브로커들인데요. 그게 만약에 그 돈이 들어요. 사실 투자자당 뭐 얼마씩. 근데 너무 오랫동안 거래를 안 하시게 되면 그게 개인 이름으로 붙여진 종이 증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네 뭐라고 하시나요? 어떤 주식 네 아닙니다. 네 어떤 주식에 투자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이 6,000불에서 0원이 되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네 완전 소형주에 투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시스템적인 에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크는 금액이 크다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은 패턴을 네. 그 이유가요. 사실은 이게 좀 아기먼트가 좀 있는데 저 같아가 그게 몇만 뭐 만불 정도라고 하면은 수수료에 그런 것들 그냥 전 초보자를 위한 거 좋은 수단으로 쓰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오더가 들어갈 때 스테이크 같은 기업들은 바잉 파워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버나이트에 오더를 그러니까 새벽에 라이브 마켓에서 오더를 넣어도 그 오더가 익스큐즈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팔고 싶을 때 팔라고 내놔도 나보다 더 선순위 있는 다른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에 클리어링 시스템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겠죠. 코로나가 또 막 터지게 되고 뭐 그러면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 네 정말 네 힘들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잃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컴색이나 비싸더라도 다른 인터내셔널 브로커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 예. 그 오로코블이랑 갤럭시 리소시스 최근에 저기 멀지했잖아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상승세가 유지가 거의 대부분 되는지 뭐 그건 물론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떤 일반성이 있는지. 보통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뭐라고 시너제틱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P 이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AP 이거스라는 회사는 호주에서 가장 큰 카 딜러십의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오토모티브 홀딩스 그룹이라는 본인보다 매출 2배가 많은 기업을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하는 거는 매니지먼트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코스트 세이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은 얘네보다 더 적은데 딜러십 수도 더 적은데 시총은 더 높아요. AP 이거스. 그래서 가능했거든요. 얘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보통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를 함으로 인해서 있는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발생될 그 어닝스 리포트부터 그 수치가 달라지겠죠. 성장세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저기 뒤에 네. 편하게 계셔도 돼요. 저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네. 시드니까지 오신다고 일단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많으셔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중간에 유튜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디. 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000명이 넘어야 라이브를 킬 수 있거든요. 솔로몬스 한글로 솔로몬스 영어로 TV 유튜브에 쳐주시면 네, 지금 빨리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구독자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솔로몬스 TV 찾으시면 거기에 슈퍼나 뭐 ETF나 아니면 제가 자주는 못하다 원래는 매달 하려 그랬는데 요즘엔 시간이 좀 바빠서 2달에 한 번씩 지금 증시 업데이트를 올리고 있으니까 한글로라도 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깨알 홍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신용화의 경제 얘기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혹시 크립토 커런시, 즉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신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랑 미팅을 했어요. 호주에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바이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나다에 있는 코인 그 거래소라고 해요. 호주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랑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뭐냐면 저는 올해까지도 작년 그냥 뭐 알고는 있어요. 알고도 있고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어드바이스는 드릴 수 없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여윳돈으로 하시고
날아갈 수도 있어도 오케이라고 하시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금액이면 안 되겠죠.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좀 크립토를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마침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트레이딩 플랫폼 자체가 일반 증권 트레이딩 플랫폼이랑 전문가가 사는 걸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어드밴스 우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게 unregulated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한국에서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 시세 조작 이게 지금 매일매일 매분 매시간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세 조작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 다른 좀 크립토 커런시들 보면 뭐냐? 이거 해도 돈 벌어도 잡아간 사람이 없거든요. 법으로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요즘 전문 트레이더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다 크립토 회사가 다 빼간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세 차익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전략들이 퀀트 스트레치라 그래가지고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기 시작했냐? 저는 아직까지도 크립토 커런시는 커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일종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거를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근데 제가 이제 매니저로 운용자로서 이제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개개인의 고객분들을 생각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자산 배분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하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안전자산, 그리고 공격형 자산,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골고루 담아야 되는데 한쪽이 무너져도 한쪽이 안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요가 지금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연동이 안 돼 있는 그런 자산을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를 이제 얼러케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만나서 그걸 좀 들어보고 최근에 아들레이드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그 레귤레이션 관 담당된 분을 만나서 이거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제 갔었는데요.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커런시의 가치는 가장 큰 블랙 스완은 바로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중앙에 나와가지고 너는 뭐면 안 돼. 이건 가상화폐 돈을 안 주고 다 악이야. 해버리면 시장은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페드 미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지금 벌써 디지털 인민화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페드도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CNBC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었을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페드 코인을 보고 있다. 대신 서두르진 않는다. 차차 getting it right가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뜻은 뭐냐면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이 페드 코인을 놓고 비트코인이 나섰을 때 뭐가 더 이게 좋을까는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 해야겠죠. 규제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자산 가치 그것보다는 자산 분배 목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베넥이라는 회사가 ETF 회사가 ETF 비트코인 ETF를 만들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벌써 약간 이거를 자산 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해지로서는 저는 이제는 동감할 수 있는 자산군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어둉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아까 초기에 죄송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프를 보니까요, 미국의 그 메인 큰 IT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을 주도하고 전 세계에서의 주식 증시를 몇 개 기업이 통째로 주도하고 있다는 게 그래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신 대표님은 지금 호주에서 지금 그 주식 관련돼서 하시는 실제로 신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고객들에게 권하고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투자하는 그 종목들이 호주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과연 호주 주식 시장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네네. 그런 의구점이 살짝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네.
역시 의사님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네. 되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증시 지수를 살펴보셨죠. 미국 증시는 테크 기업들이 절반 이렇게 막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구글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역대 최고. 네, 아날리스트들 모든 생각을 다 깨버릴 정도로 애플도 역대 최고. 이런 식으로 기술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원래는 해외 주식에 알로케이션 더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100 중에서 주식이 들어가는 게 100이라고 하면 알로케이션 할 때 레커멘드 드리는 게 6은 해외 들어가고 4는 호주 들어가자. 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해외가 미국에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주지만 이제 아시아나 좀 다른 좀 성장 동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조금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기술주가 성장할 것은 앞으로 정확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호주 증시에 알로케이션을 더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제가 아무리 10년 동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10년 살 거를 가만히 들고 손님이나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없는 형편없는 매니저가 되겠죠. 그러면 손님들은 0.07% 주고 ETF 사면 되는데 뭐하러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호주가 아까 보였듯이 광물 그리고 은행주가 반이에요. 미국은 절반이 이제 뱅크 그리고 테크 기업이 반이에요. 증시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호주 증시는 아직 리커버리를 프리 코비드 이상보다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수익 상승인데, 근데 지금 밸류 그로스 로테이션이 올 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플레이스먼트는 2, 3년 정도의 좀 뷰를 보고 저희는 약간 밸류 주식의 리커버리에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비중을 조금 줄일 뿐입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여기도. 네. 여기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먼저. 네. 제가 주식을 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월 말부터 5월 달까지 보통으로 아날리시스 하는 말들이 장이 약세여서 서머 랠리 전에는 뭔가 큰 반등이 없을 것 같던데 이럴 때는 오히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게 단기적인 목표로 말씀 주시는 걸까요? 네. 차근차근 추가 매입을 해나갈 상황이죠. 네. 저는 그거는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들어가는 투자의 자본이 저의 자산 대비했었을 때 비중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면 그러면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기법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보통 큰 금액을 위탁을 받을 때는 저희가 6개월 정도에서 12개월에 나눠서 매달 같은 날 시장 같이 보지도 않고 저의 생각을 넣지도 않고 그냥 자동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50만 불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하면 5개월 동안 10만 불씩 제가 추천한 그런 펀드나 아니면 주식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기법도 많이 그렇게 에버리지 코스트를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썸머 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게 연동이 많이 뭐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시즈널리 위크 할 때 호주는 그건 있어요. 6월 달에 이제 텍스 로스 셀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합법적인 건 아닌데요. 사실 뭐 그레이 에리아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AMP 투자해가지고 손해가 올해 30%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말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니까 2월 29일 회계연도 지나가기 전에 이거를 텍스 로스를 만들고 그리고 7월 1일 날 다시 사는 그래서 코스트 베이스를 리셋시키는 그런 것들 원래는 ATO에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펀드 매니저들 절대 못하게 하고 걔네들 절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소매 투자자들은 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sell in May, and go away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그 호주 영어로 그 단어가 있는데 5월 달에는 보통 5월, 6월에는 호주 증시가 약세인 경우도 뭐 조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텍스 로스 때문에 주식이 많이 내려간 주식을 사시기 전에 그거는 단기적인 엔트리 포인트로서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까지. 네. 온라인에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커뮤니티 섹터가 향후 상승할 거로 판단하고 70% 그 섹터 주식으로 투자 중인데 너무 한쪽으로 폭포리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 네. 밸런싱을 하고 싶어도 앞으로도 오를 거라 전망이 되어서 쉽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스스로 알고 계신데 왜 물어보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스스로 알고 계시면은 네, 그게 틀린 거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의 리스크 뭐 포텐셜도 있는 거니까 정말 리스크랑 리턴은 상반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입니다. 네,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요.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이 낮습니다. 절대 모든 한국 분들이 많이 말씀 주시는 게 원금 보전을 하고 싶은데 1년에 20% 수익은 받고 싶어요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네, 알고 계시고 그런 프로미스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는 점 알고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답은 네, 천천히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 분산 투자가 좋겠지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전체가 거의 한 상위 5개의 기업의 대부분의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버크셔 해서웨이의 뭐 50%의 비중이 애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애플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그만큼 리스크를 높이는 만큼 리턴도 잘 하는데 버핏은 가치주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점. 무조건 분산 투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나만 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밸런스를 찾으시는 거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주에도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나요? 네, 공매도 제도 있습니다. 네. 개인도 허용됩니까? 개인 하기 좀 힘들어요. 네, 호주에서는 기관들이 좀 많이 하고 네, 숏셀러들이 있고 ASX에서 쇼트 공매도 퍼센티지가 3일 딜레이로 나오는 시트가 있습니다. 네, 숏셀링 ASX 쳐보시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네. 궁금했던 게 이제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보복 소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제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아직 현재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이미 제품의 가격이 뭐 쇼핑비랑 아니면 그런 거에 의해서 엄청나게 상승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인플레이션 한마디로 이제 가격의 가치에 의해서 이제 물건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상화폐도 충분히 글로 몰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언제쯤 이제 가장 올려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요 그렇게 놀라운 편은 아니에요. 조금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빠진 데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아마 3% 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2~3%대가 딱 기조 유지거든요. 보통은. 지금 가장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돈이 부채가 막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만큼 품만큼 구멍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은 합니다. 코로나라는 게 전체 경제가 6개월 동안 그 이상으로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은 정말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국채가 그 올라가는 그 국가 채권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어떤 지표를 봐도 그러니까 어저스트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고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6개월, 12개월, 24개월 동안 발표 나는 데까지 보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넘버는 확실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뭐 인플레가 하이퍼 인플레가 올 것이다, 가상화폐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광풍이 부는 것 같은데 그런 팩트를 지금에 있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투자의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가 각 볼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 팩트를 가지고 히스토리에 대비했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아무리 돈을 푼다라고 해도 이 푼만큼 일본 아까 보셨잖아요. 다른 지금 미국이 푼 거보다 예전부터 더 많이 풀었었어요. 일본도 성장을 못했을 뿐이지 다른 자산 가치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블랙스완이라고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좀 더 지금 보셔야 되는 미드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혼자만 너무 떠들어서 네.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혹시 딱 없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개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마이닝이랑 이제 커플라이더 금에 대해서 마이닝에 투자를 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마이닝 거기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이제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돈 많이 푼 만큼 금의 상승 정도는 굉장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네. 돈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상승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가상화폐하고 금의 연관성이 금의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가상화폐로 많이 몰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가상화폐의 상관관계가 네. 이게 호주 주식 초보를 위한 설명해봤나요? 이렇게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네 아까 가상화폐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크게 안 하겠지만, 같이 해지용으로 해지라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주식과 연동이 안 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해지라고 해요. 주식이 떨어질 때 얘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러니까 금도 ETF로 살 수 있습니다. 네, GOLD라고 치시면 골드, 네, 딱 뜨는데 US 달러로 초자가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런 금 자체를 사는 것보다는 금 마이닝 회사들을 해지용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비중은 절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게 알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대체 투자라고 해요. 연관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보통 10%에서 15% 이상을 넣지는 않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금은 해지용으로서 저는 각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도 자리가 생겼지만 금에 대한 자리도 뭐 항상 있을 거라는, 그게 뭐 지금 몇천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가상화폐 생겼다라고 해서 1년, 2년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크 타이밍을 좋게 보고 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 주식을 보고 사고 한국은 뉴스에 파는데 호주 주식은 어떤 성향인지 궁금하고요. 잠깐만요. 한국 주식은 내가 다시 주식은 뉴스에 팔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네네. 저는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네. 근데 호주 주식이 그런지 궁금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보고서를 보고 사야 되는지, 그런 보고서 사이트. 네. 나머지 하나 질문은 M&A가 되면은 이제 먹히기 전에 회사가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나중에는 매입하는 회사가 한국 주식은 완전 올라가요. 네네. 호주 주식의 그 M&A에서 네. 차이. 비슷합니다. M&A는 비슷하고요. 보통 오를 때 프리미엄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던져줘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프렌들리 테이크오버든지 호스타일 테이크오버든지, 호스타일은 주주들의 동의를 뭐 보드는 안 팔고 싶어 할 거야 아마. 그럼 나머지를 다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호스타일 M&A인데, 보통은 인수 당하는 회사는 오퍼가 들어오는 이상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인수하는 회사도 아까 말씀 주신 게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보통은 이게 인수된 회사,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가 또 다른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는 거면 보통 둘 다 같이 올라요. 시장은 이피션트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분별로 거의 프라이스가 많이 됩니다. 그 좋은 뉴스들이. 그래서 인수가 성사된 이후에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차익을 노리고 탄생한 게 원래 헤지펀드의 유래입니다. 처음. 네, 그 M&A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그거가 탄생된 게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얘는 분명히 인수될 것 같은데 그 리스크가 근데 10% 인수가 대비 10% 이하서 거래가 되네. 이거는 10%보다 더 확실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베팅을 하는 것들을 이제 헤지펀드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네, 호주는 비슷하고요. 첫 번째 주신 질문이 뭐였죠? 호주 주식이 보고서. 네네네. 컴셋 같은 경우는 리서치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더 내시더라도 모닝스타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투자은행에서 보기에는 모닝스타는 그렇게 썩 좋은 리서치는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좋은 인디케이션이라고 봐요. 펀드 매니저는 잘 안 보지만 투자자들은 그래도 많이 보는 거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거기서 쓰는 아날리스트들이 대부분 그 그레주에이트도 많고 유니 그레주에이트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밟고 큰 데로 많이 가더라고요. 금융업계에서는. 그래서 그걸 일단은 뭐 알려드리는데, 컴색에 공짜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와요. 대부분 그 상장된 주식들이. 그래서 주식 플랫폼을 보실 때는 리서치 카파빌리티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벌써 30분 초과를 했는데 늦게 온 만큼 더 열심히 대답을 했고, 저도 어차피 조금 더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